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으로 잡은 건 유지경성이라는 말인데요. 이 장자라는 책에요. 이 장자의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자. 이 해자라는 사람은 이 중국의 제자백과 중에 명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서구 같으면은 소피스트, 궤변론자에 속합니다. 그걸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논리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역시 제자백과 중에서도 명가, 이 해자라는 사람은 이 제자백과 중에 명가니까 소피스트입니다. 장자는 다 아시죠? 노장사상의 이 도가의 아주 노자를 이은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해자가 자네 얘기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액기스만 말하지 않고 뭘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나. 왜냐하면 장자 자체가 전부 우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부 이 우화로 구성이 된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뭘 얘기를 안 해요. 빙 돌려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자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팔 넓이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나머지 땅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 땅을 다 파버리면 자네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성경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 있는 것이 드디어 필요가 있는 것이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노자에도 나와요. 노자의 도덕경에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을 꽉 채워놔 봐요, 그게. 왜 불필요하게 공간을 만들어 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은 그릇 사방을 다 때려 막아버리면 그 방이 무슨 필요 있냐 말이에요. 비어있는 문을 만들어 놔야 방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야 쓸데있는 것이 드디어 쓸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얼른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자, 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사람은 굉장한 논리학자입니다. 두 사람이 호수 위의 다리에서 이렇게 봄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장자가 얘기합니다. 물속에 피라미가 참 즐겁게 놀고 있구만. 그러니까 해자가 자네는 피라미가 아닌데 어떻게 저놈들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장자가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해자가 옳지. 나는 자네가 아니니까 자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역시 자네는 피레미가 아니니까 피레미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모르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장자가 지는 겁니다. 지는 건데 마지막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뭐냐면은 맞네. 그런데 자네가 나한테 피레미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어떻게 아나? 라고 물었을 때는 자네는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인간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소녀시대가 이영자보다 이쁘다고 생각한다. 이건 직관이지. 이영자 동생이 와서 과학적 근거를 대시오. 이러면 나는 근거를 댈 재간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유를 대시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젊은 애들 강남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요. 우리 조카 딸한테 물어보니까 휠이 꽂힌다고 그러더라고. 나 휠이 어떻게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안 가. 그래서 왜 시집 안 가냐 그랬더니 휠이 꽂히는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휠이 꽂히는. 그런데 강남에서 손잡고 돌아다니는 청춘 남녀를 보면은 둘 다 평범해요.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어떤 경우는 자유민주주의형도 있고
그런데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둘이 휠이 꽂혔다는 얘기거든. 그걸 그놈한테 어떻게 필이 꽂혔냐고 물으면 그놈이 설명을 하겠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 설명회나 기업 설명회에 가든지 우리 회사는 사기 집단이니까 오지 마라, 그런 데 없어요. 무지무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느끼는, 와가지고 직접 얼굴을 보고 강의를 듣고 제품을 보고 사이트를 보고 느끼는 직관적인 것은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필이 와요. 사기꾼은요,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죠. 자, 그래서 유지경성도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신문을 보니까요, 여기 지금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몇 가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 가장 지금 아주 심란한 기사는 도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둑놈. 이게 지금요, 서울만 해서 도둑이 2배로 늘었어요. 지금 28,000명이 5만 명으로 도둑이 지금 금년에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요, 금년 대학 졸업생 50만 명 중에 절반이 백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 50%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계청에서 실업 통계를 낼 때는요, 일주일에 2시간만 이루면 취직한 걸로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직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직했는데 봉급이 100만 원이 안 된 사람이 25%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도둑질을 하는가에 대한 도둑 이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청년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임용고사를 계속 봤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걸 받을 길이 없어요. 아직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갚는 길은 도둑질해서 갚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도둑으로 드디어 나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보 도둑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도 초보가 있고 무슨 고참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젊은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칼 데가 없어요. 도대체가 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많다고만 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없어요. 왜? 이걸 쓴 기자도 모르거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거든. 도둑은 잡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통상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은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범죄 심리학을 하는 대학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왜 도둑이 많느냐 그랬더니, 야, 이거 명답이야. 목구멍이 포도청. 명답이죠. 목구멍이 포도청.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포도청에 잡혀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건 또 매일경제신문이, 요건 매일경제신문이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망하는 징조가, 여기 왜 도둑이 많은가 하는 여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매일경제신문은 전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요걸 칭찬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1만 개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1만 개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고용한 게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니 칭찬하고 있거든요. 31만 개인데 33만 명 고용해서 한 명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 명. 그러면 옛날에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고 세탁소 하고 미장원 하고 빵가게 하고 그러면 한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는요, 중앙에 거대한 자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동네 돈을 빨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거기 동네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한 원이다. 프랜차이즈는요, 그렇게 고용 많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는 요건 상당히 이제, 그 괜찮은 기사인데요. 요 멕시코 아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일제가 한창 우리를 침탈할 때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지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로 이민 간 멕시코 5대입니다. 5대. 근데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누굽니까? 독립지사 후손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멕시코에서 만주나 또는 국내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체에 돈을 보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케이팝이 유행하면서 우리 조국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그런데 여기 멕시코에 5천 가구 2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이 독립지사 후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를 이 글로벌로 하고 싶으신 분은 멕시코에, 쿠바에도 있습니다. 쿠바에 독립지사 후손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때 조선으로 못 들어오고, 일본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일제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중미 남미로 간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만일에 멕시코에 애터미가 진출한다면 이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이 대한민국에 대한 지금도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사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독립사 후손들이 고생 무지무지, 할머니 94세 된 할머니가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고생 무지무지 했다는 걸 증언하는 기자에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기서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뭐.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진출을 하면은 그분들도 살고 또 우리도 이익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또 그 후손들은 사실 조국이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는, 지금 이 천일 천만원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을 제가 8월에 제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아니,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게 천일 만에 천만원 저축하자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한 달에 1,000,000원 벌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성 3년을 다녀도 500만 원도 안 되는데. 삼성 3년 아니라 10년 다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시스템의 한 구성 요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통상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가장 전형적인 것이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소득. 자기가 노동해서, 노동소득인데요. 이거 웨이지거든요. 예. 이건 뭐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뭐 어딘가 뭐 일용직도 그렇고 전부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소득. 그런데 이 노동소득은요, 노동소득은 자기의 노동 또는 시간하고 이걸 소득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은 자기가 시간 제공, 노동 제공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제로가 돼요. 이건 공무원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무슨 다 일용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세무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자본소득인데요. 자본소득은 자본으로부터 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캐피탈 게인이라고.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본소득은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20억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나 가만히 있어도 이자 나옵니다. 이자 나오죠.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말 배당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일 안 해도 소득 나옵니다. 임대료 나오잖아요. 내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소설이나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인세가 내가 책 팔러 안 돌아다녀도 내 통장에 인세가 들어와요. 내가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해서
어떤 회사에서 사용해서 로얄티를 받는다. 그 시간과 소득 교환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 일 안 하고 등산 가도 그 소득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소득에서 번 돈을 여기다 투자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금을 갖고 싶고, 건물을 갖고 싶고, 땅을 갖고 싶고, 어떤 로얄티 받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지금 한 100억만 가지고 계시다면 기가 막히겠죠. 100억만 가지고 계시다면 4% 잡아도 100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그렇죠? 그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걸로 못 살아. 그런 분은 더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영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 또는 자유업. 원래 자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걸 자유업이라 하거든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특수한 어떤 기술을. 그러나 자영업이나 자유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멍가게나 의사나 변호사나 이것도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진료 안 하면 누가 봉급 줍니까? 없어요. 금방 끊어져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환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는 우리 김연아라든가 박성이라든가 전부 자유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이 언제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박성희가 언제까지 볼 찰 거예요? 박성희는 볼을 차야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끝나요. 거기서. 노동과 소득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투자합니다. 집을 사거나 가게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무슨 건물을 사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에게 소득이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는데 지금 집 사가지고 망한 연예인들 많다 그러죠. 집값이 절반으로 폭 나가는 바람에 깡통까지는 아직 안 찼다고 그러는데 아주 많이 잃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거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정서 속에. 그런데 미국이 부동산 시장,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도 여기 중개업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웃집에 우리 동네만 해도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다 문 닫고 없더라고. 하나 남았더라고 지금. 그러면 계속 이게 거래가 돼야 이게 수수료 소득이 있는데 거래가 안 된답니다. 나오는 건 무지무지 많은데 거래가 안 되니까 수수료 소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 중개사들이 소득을 올리는 법을 보면요, 이렇게 거래 중개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집을 자기가 산다거나 또는 어떤 땅을 산다거나 거기서 소득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래가 안 되니까 괜히 덩치 큰 거 사놨다가 자기 돈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쪽에서 뭔가 해가지고 얻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시스템을 가지면요, 자기가 일 안 해도, 자기 시간 투입 안 해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게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업 설립입니다. 기업의 설립이에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맨 땅에서 기업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시스템을 전부 자기가 갖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 봉급 안 나옵니까?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캐피탈 게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으로서의 웨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 대신 밑에 시스템이 일을 해줘요. 시스템이 일을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베스트셀러를 냈다. 그럼 내가 책팔로 돌아다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서점 시스템, 이 판매 시스템이요, 언론 시스템이 다 선전해주고 저거 다 하고 내 통장에 인쇄밖에 안 들어와요. 내가 거기 책팔로 돌아다니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베스트셀러를 쓰면은 내 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소득은, 자본 소득은요, 전부 시스템에서 들어옵니다.
내가 일을 하건 말건, 아니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게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그 이자가 안 나옵니까? 그대로 일어나요.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국경일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은요 놀지를 않아요. 놀지를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에게 소득을 올려주는데, 노동과 임금이 웨이지가 교환되는 이 시스템은요 노동 투입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요. 제로가 돼 소득이.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하나 사면 돼요. 그게 프랜차이즈인데요, 프랜차이즈가 지금 잘 안 돼요. 물론 프랜차이즈 좋은 데는 잘 됩니다. 잘 돼요. 그 다음에 같은 프랜차이즈라도요 경영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데, 시스템에 들어와서 시스템의 일부가 돼버리면 그것은 역시 노동과 소득의 교환이에요. 예를 들면 거대 기업에 이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 외국 시티뱅크에 들어갔다. 그건 시스템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일부에서 단지 봉급을 높이 받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다. 연봉 한 8천 받는데 어지간하면 기술자면, 그런데 8천을 받더라도 지금은 많은 연봉을 받지만은 노동 투입이 끝나면 그걸로 제로예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 일부이지. 시스템 한 부속이지. 그러면 시스템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요건 자기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밑에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거고, 자기가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면서 시스템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의 이 경우를 보면요, 시스템에 들어갈 때 공짜로 못 들어갑니다. 돈을 내야 돼요. 자기가 물건을 얼마치 사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에 가입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매월 일정액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수당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시스템에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애터미만 시스템에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고용이 안 되고 여기서 무슨 이 청년 실업이 운운하고, 청년 실업이 문제거든요. 엄청난 문제예요. 문제인데요, 이건 누가 고용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 사업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호고 싶으면 호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위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상사가 없어요. 상사가 없어요. 자기가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용주이면서 자기가 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시스템의 구성원이면서 시스템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 자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어 전공을 한 러시아어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어 전공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1980년대, 70년대 러시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도 아주 나중에 늦게 생겼어요, 러시아어과가.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하셨잖아요. 러시아를 그 당시 소련이지요. 소련을 가셔야 되는데 러시아가 통역할 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 육사 교수였어요. 육사에만 러시아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적대 세력이니까 그 말을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러시아를 못 해요. 왜냐하면 국내 러시아어 사전이 없어. 왜 없겠어요?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장에 우리 후손들은 참 별놈들 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러시아 말을 하는데 러시아 사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온문서예요. 불온문서. 어떻게 러시아어 사전이 불온문서.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굳으면 그런 거 막 생각해. 불온문서야 러시아어 사전이.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소련하고 국교가 없으니까 소련 가서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대학이 러시아어로 무지하게 강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에 가서 러시아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가 무지무지 어렵대. 왜? 문제는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말로 생각해가지고 러시아로 써야 돼, 답을. 그럴 거 아니야. 무지무지 어렵대요, 하여간. 영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로 문제를 내면 한국어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답을 써야 문제가 나오는. 이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러시아 이 육사 교수들을 데리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소련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크레물린 국궁 있잖아요. 그 이제 이 각하하고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은 크레물린 회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영빈관 거기에 묵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행원들은 러시아의 그 1급 호텔, 모스크바의 1급 호텔에 이제 묵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거기 지금 달러로 가지고 갔으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돈을 쓰려면은 루블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카운터에서 루블화를 바꿔주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는 평생 그렇게 돈을 느리게 세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몇 장 되지도 않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거 빨리 산다고 자기 소득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느리게 세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는데 복도에 불이 안 켜져. 복도에 전기가 가가지고 불이 안 켜져. 그래서 카운터에 아가씨밖에 없으니까 이 불이 안 켜진다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하는 소리가,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 이거야. 그걸 담당한 놈이 따로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담당한 놈을 찾아 불을 켰더니 방에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와. 샤워물이 안 나와. 그리고 또 카운터에 얘기했더니 그것을 담당한 놈이 따로 있다 이거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거 하든 말든 항상 임금이 똑같아. 누구든지 다 똑같으니까 지가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배가 고파서 호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전부 다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식당 저쪽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어째서 줄을 저렇게 서 있는 거? 그 심부름하는 웨이터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저기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저 자리는 이미 예약된 자리라. 예약된 자리.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렇고 내일 또 그렇고 예약됐다는데 앉는 놈은 한 놈도 없더라. 그래서 러시아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이거 예약됐다는데 왜 사람이 오늘 또 없고 내일 또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청소하기 싫으니까 예약됐다고 안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호텔이 망하건 말건 나는 항상 일정한 봉급, 평등성이죠? 이퀄리티. 그거 받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소련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련은 텍스가 너무 많다. 얼른 보면 이율 배반적입니다.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텍스가 너무 많다. 왜 텍스가 너무 많습니까? 번 거 다 가져가 버렸거든. 그 전부 텍스야. 그리고 조금씩 나눠줘.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 사는데 줄이 3줄이랍니다. 3줄. 어째서 3줄이냐 그랬더니 돈을 내는 줄이 하나 있고, 그럼 여기서 쿠폰을 끊어줘요. 쿠폰을 끊어주면 여기서 이제 줄 서가지고 물건을 받는 줄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 이쪽에 이제 물건을 확인하는 줄이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프리드만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소련은 실업자는 한 명도 없는데 일하는 놈도 한 놈도 없다 그래놨거든요.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놈이 이따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때려주기로 갔더니 거기도 역시 3줄이 서 있어가지고 때려주기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기다리기 지쳐가지고 못 때려주겠다. 그게 옛날 미국의 경제학 그 책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인,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련 사람들이 심성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에 그거 백날 해도 뼈 빠지게 일해도 봉급 똑같고
사 빠져 놀아도 똑같은데 누가 뼈 빠지게 일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그 체제가 붕괴된 겁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니까 딱 91년에 붕괴됐거든요. 약 70년 사회주의 체제를 실험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왜? 비효율성이 너무 커요. 인에피션시가 너무 커. 하여간에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천하 없어도 개인의 노력은 안 돼요.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소련에서 나오는 게 무슨 운동이 많아요, 운동. 북한의 천리마 운동 같은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1959년에 나온 운동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 북한 헌법에 천리마 운동이 들어있어요.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라, 그 말인데 왜 그런 구호가 나오겠어요? 일을 안 하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을 하도록 자기 뜻을 갖도록 하려면 우선 시스템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시스템 위에서 내가 일한 것만큼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도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자는 있을 유자죠. 있을 유. 지는 뜻지자입니다. 뜻지. 경은 마침내 경자고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뜻과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유지경성입니다. 그런데요, 요 말이 있는 것은 후한서에 있습니다. 후한서. 한나라 잘 아시죠? 장기 둘 때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또 중국의 족속을 뭐라고 하면 한족이라고 그러죠. 그 한나라에서 나온 거. 한나라 이제는 하족이라 해서 하족, 여름맞춰 서 한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한나라가 이 한무제 때 그 명성을 떨치다가 한무제 때부터 나라가 골병 들기 시작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요, 한 왕조가 건설돼서 300년이면 딱 망하면 좋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딱 3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망해요, 그때. 진시황, 그건 15년밖에 안 갔어요. 15년 만에 망해버렸거든. 수나라, 그건 2대, 수문제, 수양제, 아들 때 망해버리죠? 불과 한 30여 년, 36년, 37년,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가장 큰 모순이 경제적 모순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됩니다. 특권층이 형성되면 백성들의 땅을 다 뺏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때 도적이 날뛰면서 거기에 도적 두목이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소위 역성혁명, 마리 역성혁명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은 왜 전 왕조가 망했는지를 아니까 땅을 전부 다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골고루 나눠줘. 그래서 한 100년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권력층이 뭐가 됩니까? 기득권층이 돼요. 기득권층이 돼서 다시 뺏기 시작해요. 뺏기 시작하면 이제 100년간 원성이 쌓이기 시작해. 그래서 한 100년간 전투를 벌여. 반란군하고 정부군하고. 그러면 그때 망해. 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왕조도 임진왜란때 망했어야 옳아요. 500년이나 간다는 건 지금 희한한 거야, 이거. 그때 안 망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그때 망했으면 국내에서 정권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망하고 비실거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게 망해버린 거죠. 하여간에 요 한나라가 이 한무제 때 골뱅이 들이 시작합니다. 맨날 전쟁만 하고 땅 뺏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공신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공신들이 땅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아주 암적 존재가 친인척입니다. 친인척들이 전부 지방에서 토 세력으로 권력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말을 안 들어. 중앙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성제 때 나라가 망해버려요. 친척 중에 한 사람,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때려놓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신나라를 세웁니다. 참 우리말로 하면 괜찮아지요, 신나라. 그런데 이것도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원래 유씨 집안이죠, 한나라가. 유방이 세웠으니까 유씨 집안 세력들이 역시 각 지방에 뭐로 있습니까? 토로 있단 말이에요. 토로 있으니까
왕씨는 왕비 후손들입니다. 왕비가 왕씨였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외척들이 전부 다 지방의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중앙정부를 때려엎고 왕씨가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씨들을 때렸습니다. 유씨는 부당하죠. 그래서 유씨 중에 유수라는 사람이 한 지방 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나라를 때려엎고 후한을 세웁니다. 그게 이 유수가 후한 제1대 황제인 광무제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밑에 경엄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경엄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에 관한 얘기가 경엄열전이라는 얘기가 쑥 나옵니다. 여기 유수를 위해서 전투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왕씨들이 장씨 왕씨들이 전부 지방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수 밑에서 장보라고 하는 군대를 치는데, 경엄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에, 자기 다리에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 장보를 물리치고 결국 유수가 광무제, 후한 황제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왔을 때 바로 이 광무제, 유수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유지자 사경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있으면 마침내 반드시 이룬다. 뜻이 있으면. 자네가 나보고 천하를 얻으라고 했을 때 참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자네같이 충신이 있어서 내 뜻을, 자네도 뜻을 이루고 나도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올바른 뜻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제 파생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비춰보실래요? 우선 뜻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천일 천만원 작전, 백일 판매사. 어떤 우리 리더분 중에는 저 너무 길다 말이야. 1년 만에 해버리자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은 1년 만에 했어요. 야, 뭐 100일 만에 판매사. 한 달 만에 해버리자 말이야. 그 양반은 한 달 만에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했다 1000만 원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10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100일 동안. 왜냐하면요, 우리는 관성이라는 게 있고,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인상이 참 더러워요. 그렇죠?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걸 떨쳐내리는데 100일 동안의 몰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판매사가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건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엔진 소리가 가장 큽니다. 온갖 파워를 다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력을 받지 못하면 이륙 못합니다. 그걸 끝나요. 땅에서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대기업이건 관공서건 학자들이건 목표를 잡을 때는 반드시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스마트. S는 뭡니까? 스페시픽.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나는 천일에 100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되면 구체성이 없어요. 그 많은 게 뭔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잡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내가 그걸 달성했는지 뭐든지 평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측정 가능해요. 아까 그 측정 가능하게.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 목표는 목표인데 그 효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말고 나는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행동장치,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나는 하루에 고객을 10명을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야지 목표만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 현실성 있게.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너무 달성 불가능한 걸 잡아놓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된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목표의 난이도고 목표의 성취 정도입니다. 목표가 너무 난이도가 낮으면 그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일을 안 타라 그 말이에요. 중간 정도 됐을 때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달성도도 가장 높더라. 너무 목표가 높으면은 해봐야 안 되니까 안 하더라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약적,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시간 제약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한 건지 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잡은 게 1000일 1000만원, 그 다음에 100일 판매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게 사업자 또는 개인이건 누구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학자건 간에 반드시 쿨헤드가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라는 게 무슨 고도한 무슨 철학적 지식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냉철한 이성. 다시 말하면 이게 옳은 사업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이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이게 허풍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판단해 보니까 어떤데 냉철한 머리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웜하트입니다. 따뜻한 가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잘 살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공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성공 못합니다. 왜? 이건 네트워크니까,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이 화장품을 쓰는데 이걸 내 딸에게 권장해도 나는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없을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뛰어야 되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맨날 분석만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맨날 분석. 자, 요것을 갖추고 이제 자기가 머리로 판단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더불어 살겠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지 말고 근면하게 활동을 하면은 분명히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지경성이 나오죠. 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은 영어의 이 격언에 이게 있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을 잡지 않으면, 아까 스마트 원칙에 대해서 목표, 이게 타겟입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자, 후한 광무제, 이 후한서의 경험열전, 유수 광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유지경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것도 필통이에요. 필통. 1만만자 깎을 절 또는 자를 절, 꺾을 절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필, 동력동. 그러니까 1만 번 꺾여져도 반드시 동으로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이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공을 데리고 아마 황하강가에 가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황하강을 스승이 보고 있으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군자가 저렇게 큰 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꼭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봐야 된다. 여기에 물을 보고 이제 공자님이 황하강, 우리 문명이 황하 문명이죠? 황하강이 꾸불등하게 10,000번을 꺾여져도 결국은 동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갈등하고 그러지만은 그 뜻이 바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표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10,000번을 엎어지고 꺾어지고 해도 초지일관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동해. 중국 입장 동해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뭡니까? 우리 황해로 간다. 왜냐하면 중국의 땅이 서고 동점이다.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으니까 아무리 구불동 해도 이건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일이 뜻만 확고하다면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필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충신은
충신의 마음이죠. 충신의 결계는 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 충신을 자기 자신에 대한 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절개는, 내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순자, 유자편이에요. 맹자, 순자 있죠? 순자나 맹자나 탁월한 공자의 제자입니다. 물론 공자가 직접 안 가르쳤어요. 왜? 300년 뒤의 사람들이니까 공자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인데 순자하고 맹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맹자는 성선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그런데 정반대네.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맹자는,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둘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맹자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세상 만사에 찌들다 보니 악해졌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선하게 만들자. 요 개념이고, 순자는 아니다. 원래 인간은 교육을 안 받으면 악하니까 교육을 시켜서 순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둘 다 뭘 강조합니까? 인간을 교육하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순자, 유자편에 나와 있는데, 공자와 자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공자가 무릇 특성을 이렇게 덕, 의, 도, 용, 정, 찰, 지 이렇게 딱 해놨어요. 뭐냐면은, 물은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데, 그럼 물었으면 다 죽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물이 자랑한 거 봤습니까? 그게 덕이다. 그러니까 덕은 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되, 야 이놈아 내가 해준 거야. 그건 덕이 없는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다 그 사람을 살려주고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물이 보여주는 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의, 이것은 누구에게 무슨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물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기가 낮은 곳으로 간다. 물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낮은 곳으로 간다고 말해요. 만물을 살리면서도 맨 나중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 그게 우다. 그런 얘기예요. 도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고, 용은 그 험한 골짜기를 그렇게 달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두려워한 거 봤습니까? 아무데나 가지. 그게 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비유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닥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정은 이게 여기다 물을 받으면 물이 평평하게 돼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봤어요? 평평하게. 이게 바른 것이다. 모든 인간을 이렇게 대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평밀해. 평밀해라는 거 이렇게 벼 늘어놓고 평평하게 고르는 거 있죠? 그 전라도에서는 당글개라 그래. 그걸 쓰지 않는데도 물은 항상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부러 누군가가 평평하게 하려고 안 해도 스스로 평평하다. 스스로 공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공정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차는 모든 걸 살피면서 간다. 지는 지를 이야기하면서 만절필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봐라. 10,000번을 꺾어졌는데도 드디어 동해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것은 의지가 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강한 것이다. 의지가 강한 것. 뜻이 짜죠? 의지가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든 의지가 강하면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성공한다. 여기 만절필동입니다. 자, 다음. 자, 수인사대천명. 이것은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다 만화로 보셨나? 삼국지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적벽대전입니다. 우리 판소리에 적벽가 있죠? 요거예요, 적벽가.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라가 망하면서 헌제 때 이제
군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원나라의 손건이 천하 3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이 조조입니다. 조조가 지금 이 사천성에 가지고 사천성 있는 데가 유비고 지금 양자강 남쪽 양자강 유역이 오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지금 중원에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북경 그 근처가 있으니까 이쪽을 친다는 것은 중국 천하를 휩쓸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조 세력이 그 당시 무지무지 컸기 때문에 송공과 유비가 손을 잡지 않으면 두 나라가 다 멸망하게 생기는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근데 삼국지하고 삼국지연의는 다릅니다. 삼국지는 정사고 삼국지연의는 명나라 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삼국지연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소설이고 정사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인데 나간중에 삼국지연의에는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권과 유비의 군대가 10만이었다. 그런데 정사에 따르면 조조의 군대가 한 25만 그리고 오나라 총나라 합해서 한 7만 이 정도 된 걸로 그 정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같은 거 보면은 100만 군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나간중을 허풍을 좀 쳤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총나라 오나라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격파합니다. 이게 적벽이라는 것은 양자강 남쪽이에요. 양자강 남쪽에 거기서 해전에서 조조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조의 남진이 멈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두 나라가 거기서 동시에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갈량 아시죠? 유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주 특급 군사 참모죠. 군사가 제갈량이 틀림없이 조조가 패가지고 달아날 것이니까 이쪽으로 달아나니까 그 화용도입니다. 여기서 조조를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우의 군대가 도망가는 조조의 군대를 화용도에서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관우가 조조를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관우가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안 죽여요. 그 조조가 살아서 도망갑니다. 조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군사가 안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군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해야 됩니다. 관우를 처형해야 돼요. 근데 유비, 관우, 장비는 어떻게 했어요? 도원 결의에 의해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유비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라 이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게. 관우가 죽으면 어떻게 5호 장군 중에 하나 목이 날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르려고 그러는데 임금이 못 자르게 하니 그것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갈량이 유현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 조조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우에게 이 기회에 은혜를 갚으라고 보낸 겁니다. 사람의 죽고 살고 죽음은 하늘에 달렸는데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아직 조조는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인사 대천명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요놈이 죽든지 살든지는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수보다 더 강력한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수를 진으로 바뀐 겁니다. 다할진으로. 다할진자죠? 예. 다할진자입니다. 이게 진으로 바꿔서 사람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부자가 되려면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운이 뭐 어쩌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 일을 다 하고 시스템, 경제법칙, 자연법칙 등이 운이 되게 없어가지고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운이라는 것도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미국에 그 학문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엄청난 큰 회사가 있죠.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콜롬비아 대학에 그 대학원이 있어요. 자, 다음. 저런, 나간 중. 그 다음에 미국에도 저런 격언 있죠? 하늘은 스스로 또 없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ave themselves.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맞느니 틀리느니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고사성어라는 것은 그때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사실이 있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지,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냐를 분석하고 있으면 그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이건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고, 유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느냐. 요 문제지. 이걸 그냥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있으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전화번호 통계 낸 놈하고 똑같아요. 전화번호 통계 분석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걸. 전화번호 평균이 7249번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자기 의지를 가지라는, 분발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지 사실관계,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사필귀정, 이거 똑같아요. 일사자, 반드시 필자. 한자는요, 동일한 자가 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돌아올 귀도 되고, 돌아갈 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많습니다. 하나에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을정, 요 사는 천하만사입니다. 천하의 만사, 모든 일은 반드시, 그 말이죠. 반드시 돌아간다. 어디로? 바른 곳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꼼수 두고 하면 이기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소득이 많은 것 같다. 나중에 보면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패가망신하게 있어요. 바로 펀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길, 정의, 또는 정당한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떤 술수를 쓰면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반드시 세상 만사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바른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자, 사필귀정과 동일한 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다는 것은 저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게 통한다는 얘기. 처음에 뭐였습니까? 사불범정. 사는 사악할 사자입니다. 사악하고 못된 것은 범정, 올바른 것을 범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이긴다. 그 말이거든. 올바른 것이 이긴다. 바르게 하면 이긴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이건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또 나오죠. 종두, 득두. 콩 심은 데 콩 난다.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과 득과. 오이 심으면 오이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자는 오이 과자입니다. 오이 과자. 오이 심으면 오이 얻고 콩 심으면 콩 얻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뭘 얻으려고 한다거나 콩 심어놓고 팥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그런 말.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필귀정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것은 서양의 학문에서 소위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을의 처녀들이 쓸데없이 아프로디테 여신, 그러니까
로마 신화로 와서 비너스, 미의 여신 아포로디테를 욕했다가 창녀가 돼가지고 살다가 결국 바위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어서 여자들은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각을 해놓고 봐도 아이고 이 여자가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소원을 빌었어요. 이런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깊이 원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가씨 이름이 갈라테이아입니다. 자, 요 신화는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다. 상아로 만들었거든요. 이 무생물인 상아로 조각을 만든 것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원하면 그것이 인간이 될 정도로 인간의 뜻은 강력하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는가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양의 과학은요, 증명이 안 되면요, 그건 그대로 끝나요.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헛소리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요, 그 기대한 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 여인이 나는 남편과 이혼할지도 몰라. 그러면 반드시 이혼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과 집단에 모두 성립한다. 이래놨어요. 한 집단이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그 사원들이. 그러면 그 회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언제 망하나?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기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로 나타납니다. 아까 피그말리온 설명을 했죠. 이제 또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로버트 로젠탈 박사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르노 제이콥슨 여사가 과연 저게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발표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는 걸 실험하는 거예요. 요 제이콥슨 여사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 650명을 대상으로 1학년 중간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로젠탈 박사와 제이콥슨 여사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아.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하는데 장차 성적이 매우 향상되고 뛰어난 영재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지능 검사를 한다. 그렇게 지능 검사를 했어요. 선생님도 학생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놓고는 그 중에 20%를 아무렇게나 골랐어요. 요 바람 날리기로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골랐어 그냥.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걸 통보했어요. 요 애들이 장차 영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능검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골라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뒤에 정말 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테스트를 했어요. 똑같은 지능검사 시험지로 또 했어요. 그런데 아주 두 학자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아무렇게나 골라서 보낸 20%가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선생님으로부터 천연 주목을 못 받던 애가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말은 안 넣는 겁니다. 이놈 지금 엉터리인 게 아마 잠재력이 늦게 개발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교육 방법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20%가.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하나의 사실은 불우한 집의 어린이일수록 학년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성적이 더 빨리 향상하는 거예요. 불우한 집의 어린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못 받았는데, 아니 뚜다지 않게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거든. 거기다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은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아직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전인데 이놈 장차 커서 영재가 된다는데? 그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렇게 돼가지고 성적이 팍 올라가 버려요. 자, 그래서 바로 자기 충족적 애언을 피그말리온 효과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 실은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뭐가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에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여기가 우수반이고 열등반이에요. 우수반, 열등반. 거기도 무슨 성적별로 가른가 봐요, 반을. 근데 이 컴퓨터로 성적을 집어넣는 선생이 그걸 거꾸로 해버렸어요. 여기 우수반인데 여기를 열등반 이래놓고, 열등반인데 우수반 그래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집어넣은 걸 몰랐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들은 이거 사실은 우수반인데 이놈들은 열등반, 열등반인데 이놈들은 우수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자기가 컴퓨터 입력을 잘못했는데 그때서 알았어. 근데 6개월 뒤에 보니까 여기가 열등반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우수반이 돼버려. 잘못 입력한 거예요 지금. 잘못 입력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우수반인데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열등반이라고 생각하고 쥐어받거나, 야씨가 그것도 몰라, 너 같은 놈이 그렇지 뭐, 이러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열등반인데 내가 교육 방법이 틀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원래 우수한 놈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기를 계속 넣어주니까 이게 나중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주부로 살면서 이거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자, 다음. 자, 지호락.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아마 우리나라 이 식자들이 칼럼 쓰는데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지자, 불여, 호지자. 그 갈지자, 여기서는, 요거는, 여기서 지는 어떤 사람, 대상, 또는 사물, 우리 같은 무슨 것, 그것도 좋습니다. 지자,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은, 불여, 호지자. 호는 좋을 호자죠? 네, 좋아할 호자. 요 호자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여자가 남자 끌어안고 있어도 좋겠죠. 그렇죠? 좋겠지만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자, 불여, 호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불여, 같을 여자죠? 호지자. 좋아하는 것은 낙은 즐거울락, 즐길락, 그러니까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무지무지 많아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의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왜? 즐겁지도 않은데 하면 그것이 노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할 턱이 없어요. 학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즐겨야 그걸 성공할 수 있지요. 즐기지 않으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죽겠는데 어떻게 몰입을 합니까? 자, 진승의 명언. 이것은 진나라 진시황이 망할 때 토목공사를 하다가 진승이라는 머슴살이 품팔이꾼입니다.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농민 반란군에게 한 연설입니다. 맨 처음에 품팔이꾼으로 일하다가 바둑에 쉬면서 한 말이 요겁니다. 연작 안지 홍곡지지제. 연작은 제비 연자고 참새 작자니까 안자는 편한 안자인데 여기 어찌 안자입니다. 어찌.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안지 어찌 알리요 그 말이죠. 홍곡은 큰 기록이 홍자 권위 곡자니까 큰 기록이나 권위의 뜻을 어찌 알리요. 이 말은 바로 이 진섭이 이 머슴살이 하다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바둑에 쉬고 있는데 다른 머슴들하고 주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귀하게 되면 서로 이 시절 이렇게 지냈던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다른 머슴들이 그걸 아주 비웃으면서 니깐 놈이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언제 귀하고 부하게 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기에 실려 있어요. 사기 진섭 세가에가 이 말이 실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진섭은 머슴살이 품팔이꾼인데 사마천은 그것을 제후, 즉 왕의 이치인 세가에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사마천의 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사마천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역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바로 이 머슴살이 품팔이꾼을 제후의 반열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려. 너 같은 소인배가 나 같은 군자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특히 여자 사장님들 남편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연작이 안지 홍곡 지질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이제 그 뜻을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도 남자들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면 또 삐지거든. 삐지니까. 그러고 나서 요겁니다. 이제 농민군을 군대로 만들어서 진나라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온 말이 여기 왕후 장상 영유종. 왕이고 후는 제후고 장은 장수 상은 재상입니다. 재상. 왕후 장상이 영자도 여하고 이거 하면 안녕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한 영자인데 여기서는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그 말이 어조사로 쓴 거예요. 어찌 종자가 따로 있느냐 그 말이.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느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그러니까 부자가 어찌 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남편이 연작 안지 홍곡 지지려고 뭐라고 씹으신 거야 그러면 다시 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왕후 장상 영우종 완전히 갔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지. 자기가 뜻을 어떻게 내가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항상 밑바닥에 기는 사람은 뜻 자체가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이란 공부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톨스토이는 자기가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과거에 뭘 했건 어떤 일을 했건 어떤 고관 대작에 있었건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지금 그리고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현재를 중요하게 하야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 물리학자들이 다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게 나오면 이제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산수 또 나왔네. 그게 아니고, 현재,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birth, death죠, to death. 현재를 전부 합해놓으면 인생이 된다. 그러면.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합해요? 현재를 계속 합해놓으면 인생이 된다. 만약에 인생이라는 함수가 컨티뉴어스한 연속 함수라고 하면은, 적분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인생은 현재의 합산이지 아이고 과거에 내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건 그건 지나간 일의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옷을 말끔하게 입어야 된다. 어제 신문 보니까 사람의 인상은 30초 만에 결정된다든가. 근데 그 외모 가지고 결정된대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시장 한 분 있죠, 한국인. 그 양반이 그래놨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당선됐느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한국인이니까 미국 유권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상을 심는데 30초 이상 걸리지가 않는다. 30초 동안에 그 사람에게 유권자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일즈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일즈의 성공할 확률의 80%는 외모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외모.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 실험을 했죠. 여학생들을 놔두고 여자들을 놔두고 실험을 한 게 뭐냐면은 쑥 여자들이 있으면 화장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조그만 사람, 조금 더 한 사람, 더 한 사람, 완전하게 한 사람 이렇게 놔두고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에게 쑥 보라고 해놓고 누가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느냐를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무능하다고. 그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선악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허접한 학교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드레스업이라는 것은 무슨 좋은 옷을 입어라, 또 비싼 옷을 입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비싼 옷 입었는데 참 코디 안 맞으면 못 봐주죠. 그건 참 못 봐줘요. 클린업,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게 지저분한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부채 달려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가 되면요 쇼업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야 돼요. 이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바디랭귀지로 전부 전달되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절대로 말로 전화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샤럽, 말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 말만 떠버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상대방이 느끼기를 사기꾼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이 새끼 사기 되게 잘 치네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컷 떠들고 나오면은 뭐하러 왔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다 떠들었거든 이제. 그런데 자기 말을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앞에서 떠들면은요 이걸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대요. 내가 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럽이라는 것은 말 너무 하지 마라. 그다음 페이업, 빚지지 마라. 빚져가지고 빚도 이 습관이니까 절대로 빚지지 마세요. 자기 이 소득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취업, 이 기운과 용기 이게 다 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까 만절필동이라고 했듯이 우여곡절을 걷고 꺾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만은 그 절개가 굳다면은 의지가 굳다면은 반드시 동으로 간다.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토마스 에디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또 이 에브라함 링컨. 왜 미국에서 존경을 받느냐 하면요 환경이 매우 불우했어요. 불우했고 또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역사상 불우의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통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게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랬다 그러면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존경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당연하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디슨은 초등학교 몇 개월 다녔어요 이거? 3개월 다니다 쫓겨났어요. 쓸데없는 걸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에디슨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선생님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대가리 나쁜 놈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질문 때문에 그랬냐면은 선생님이 물하고 불은 반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손을 번쩍 들더니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미련한 놈은 처음 봤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애는 미련하지 않다. 반드시 뭔가 해낼 것이다. 에디슨의 자서전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실망을 시켜들어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머니 얘기가 가끔 나와요. 우리 훌륭한 어머니. 그때 에디슨이 그런 결심을 안 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머리는 무지하게 나빴어요. 어떻게 전구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를 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버 기브 업.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당신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당면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발명하는데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글 써놓은 것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했어요, 도서관. 벤자민 프랭클린도요,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링컨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의붓어머니가 길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랑을 쏟아 부어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의붓어머니였어요. 찰로 강한 카네기도 그랬어요. 카네기도 의붓어머니인데 얼마나 용기를 줬던지 자기 아버지가 새 어머니하고 결혼하면서 저 자식 조심해야 된다고. 얼마나 장난이 심하든지 아마 당신은 한 달만 있으면 손들 거라고. 근데 어머니가 듣고 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 저희는 개성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의붓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게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가정이 불우했는데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청년들, 미국 국민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문이 좋고 부자였다. 그럼 뭐 존경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당연하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에디슨 현장님.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쉼없는 내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은 태도야말로 진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요 말은요, 에디슨이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양반이 특허를 얻은 게 1093개인가 그렇고 미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얻은 까지는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서 이걸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실패했다고 끝내버리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에디슨은 그걸 얼른 갖다가 자기가 그 다음 실험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실패했다고 끝내버린다.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시면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